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행복하신 분들하고 시간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웅동 성당이 제 본당이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졸업했고요. 교사연합회 활동을 또 일부 했었고 교사직은 계속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새해도 밝았는데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모금을 하시는데 그런 기관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부자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예. 신부님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부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분도 안 빼고 마음의 부자는 다들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재정적인 부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어떤 게 방안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업연수에서 강의했던 것만 한 20회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다들 끝나고 나시면 큰 계획이나 도움이 되셨다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신부님,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재정적인 부자다 하면. 재정적 부자가 안 돼봐서 그러세요? 제가 부자를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제 고객 중에 가장 많이 가신 분들은 300억 이상 규모의 개인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부자인가 봤더니 부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 돈 누가 뺏어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이 카톨릭 열심히 생활하시는 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부자세요. 근데 꿈이 뭔가 봤더니 50세가 지나고 나면 내 건물에서 무료 진료원을 하시는 게 꿈이세요. 부부가 둘이. 그런 분들은 정말 부자죠. 제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쭉 내려보다 보니까 부자는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로소득이라는 걸 갖고서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몸뚱이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시죠.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러시다가 어느 때부터 혹을 하나씩 만드세요. 이 혹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나누면 아파트를 사신다거나 땅을 소유하신다거나 또는 임대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분들은 직접 매장을 경영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융상품이나 또는 실물 화폐 자산을 갖고 이 혹들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이 혹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다리가 맞았다 해가지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몸뚱아리를 보는 이 근로소득보다 이 혹들이 커서 벌어주는 거, 이게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건희 씨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마음에 수가 틀리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중국에 가서 말 타고 와야지 갔어요. 그래도 그분 돈 버시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관에서도 자금을 운용하시고 그걸 키워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적인 것을 만나가지고 잘 커가느냐, 이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몸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 내가 형성한 이런 자산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형성해서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돈이 굴러가는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된대요. 돈이 어디로 굴러갈까요? 신부님
자꾸 물으면 안 되는 거. 돈이 어디로 굴러갈까요? 신부님이 보시기에 이제 마음이 평정하시니까 좀 더 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굴러가나요? 구멍이 있는 곳 중에 틈이 있는 곳으로 굴러. 아, 블루오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틈이 있는 곳. 예. 돈이 굴러가는 방향을 알아야지 제가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디가 돈이 굴러가는 방향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돈이 굴러가는 방향을 짐작할 때 일반적으로 그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금리죠. 두 번째 대표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환율. 그죠? 그리고 실물, 금괴나 기타 이런 실물들의 돈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금리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금리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금리란 말 들어보셨죠? 잠깐 금리 표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12, 13%대의 금리였어요. 근데 금리가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이게 작년 12월 금리표입니다. 보시면 되게 제1금융권의 예금금리가 3%대예요. 그리고 적금금리가 높은 데가 3.8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마이너스 금리란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마이너스 금리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4.8%예요. 물가 상승률이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 짜장면 값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전에서 짜장면 먹으면 500원에서 700원 사이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짜장면이 3,000원 하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전에는 700원이면 짜장면을 먹었는데 불과 15년뿐이 안 됐는데 이제 3,000원 줘야 돼요. 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은행금리 3.8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두면 3.8%가 뛰어요. 1년 동안에. 근데 빠지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 4.8에다가 금융이자 소득세라고 세금 떼거든요. 그게 15.4%예요. 이거 떼고 나면 3.8을 받더라도 1년에 마이너스 나는 게 170만 원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운용하시는 자금이나 돈도 후원금도 아마 제1금융권에 들어가 계실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넣으면 1년에 170만 원씩 까져요. 더 붙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하셔야죠.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이젠 안정적인 저축은 제2금융권에 하시면 돼요. 혹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거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저희 초등학교 나온 친구는 잘해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어요. 예, 제2금융권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상호저축은행. 두 번째, 새마을금고. 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세 가지가 제2금융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금융권 중에. 근데 요 세 개의 금리가 이번 달에 상호저축은행이 몇 프로 금리를 하고 있냐면 6.4까지 나왔어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이런 데는 지금 3%대 금리예요. 근데 제2금융권은 6%대 금리예요. 근데 왜 6%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세요?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저축은행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위험할까봐. 위험할까요? 네, 누구시죠? 예, 위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예금자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요. 5천만 원까지는. 물론 기관 돈을 여기다 다 넣는 건 어렵지만 개인 현금 자산이 5천만 원 넘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어요. 이제 저는 종강역 쪽에 있고 저쪽은 강남 쪽에 있는데 서울에 가면 압구정하고 강남역 가시면 상호저축은행이 쭉 있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4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상호저축은행별로 쭉 넣어놔요. 왜냐면 이 법이 은행별로 5천만 원이거든요. 나눠 넣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6%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든 쓸 수 있는 제가 아주 쉬운 로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72 좀 외워보세요. 이건 자식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숫자예요. 72는 뭐냐면 내 돈 1억이 있어요. 이 1억을 어느 금리에다가 넣어놓으면 언젠가 2억이 되겠죠. 더블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나를 72가 가르쳐줘요. 이건 회계사나 제가 경리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쉽게 통밥 끓일 때 쓰는 숫자예요. 72. 3%면 72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그럼 몇 년 후에 더블이 돼요? 24년 후. 그죠? 내 돈 1억이 2억 되는데 24년 걸려요. 3%에다 예치해 놓으면. 6%면 어떻게 될까요? 72 나누기 6 하시면 돼요. 몇 년이에요? 12년. 10%면 7.2년이에요. 15%면 4.8년.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셀러리맨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잘 몰라. 월급 통장이 조흥은행이야. 조흥은행이니까 나 그냥 걷다 넣을 거야. 어디서 들어보니까 한 금융권을 계속 이용하면 신용도가 높아진대. 셀러리맨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신용도가 뭐 다 평준화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고 난 3%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24년 후에 야 나 2억이야 라고 외쳤어요. 근데 6%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난 4억인데? 이래요. 얘는요 9억 15억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복리예요. 근데 나는 그냥 3% 인생을 살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 버는 거 절반만 저축해라.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려요. 이제 굶어 죽어요. 왜냐면 그때는 은행금리가 10%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7.2년 만에 더블이 되줬던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24년 걸려요. 내가 버는 거 다 넣고 부업해가지고 반을 넣어야지 그때 그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선 제1금융권의 금리는 너무나 낮다. 분명한 저금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으셨어요. 앞으로 저축을 30년 이상 하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경 쓰냐 안 쓰냐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금 시대 맞다. 근데 저축은 하셔야 돼요. 하시되 어디다 하시냐? 제대로 선택하셔서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이때가 뭐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매주 그리고 매달 전체 금융권의 금리를 보내드려요. 그거 보시고 제일 높은 데다 하시면 맞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첫 번째는 위험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점이 2개 이상이면 자기 자본 비율이 15% 이상이라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얘기해 볼까 봐요. 예,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몇 분이 웃으셨어요. 손은 안 들어요. 밥값 내라고 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삼성본사 경리팀일 때 그때 제가 집을 샀어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돈 3천만 원하고 삼성에서는 2,50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줘요. 그리고 홍콩 상하이은행에 장기 원금 균등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서 8,7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의 노원구에 22평이에요. 대박 났어요. 제가 11월에 집을 샀는데 이게 4개월 만에 1억 2,500이 된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왜? 전 3천만 원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버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물론 이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었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 발전했어요. 제가 48평 살아요. 근데 이거에서 이거 옮겨갈 때 이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거든요. 우선 돈 벌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사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파트 팔려고 보니까 얼마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 금매로 1억 1,500에 팔았어요. 4개월 만에는 이렇게 3천 이상이 올랐는데 4년 동안 내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특히 내 방 한 칸, 내 땅 한마지기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성공하는 기준을 내 집을 가졌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아버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세 분이세요? 신부님, 어머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8분입니다. 8분이요. 몇째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 예. 저는 장남, 이남이면 장남. 아, 그러세요? 예. 저희 부모 세대가 대강 3명에서 6분까지 형제를 갖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저희 세대가 대부분, 죄송합니다. 2명에서 3명의 형제를 갖고 있어요. 요즘 몇 명 낳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 0.9명이에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역이 이래요. 전국은 더하고 서울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단독 세대주 숫자 대비 가구 수예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딸려오고 있는 사람하고 가구 숫자가 집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 집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두세 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사기 막 노력하셨고 그 밑에를 저희들이 수요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건설업은 기간산업이라 계속 집을 지을 거예요. 근데 밑에 받칠 수요는 없어요.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 대비 공급이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렌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서울에서는 호텔식 임대, 렌트를 아주 호황을 누리면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저택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국인, 유럽은 이미 그래요. 전문가들은 월세 살아요. 내 부의 척도가 얼마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의 렌트를 살고 있냐예요.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타이밍에 무리를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재미를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크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집은 그냥 사는 집이에요. 사는 집. 내가 주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집의 가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집 정도는 내가 그냥 살 집으로 갖고 계시면 충분하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혹시 831 대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거의 가장 큰 얘기는 양도세예요. 양도세를 높인 거고 또 하나는 재산세를 높인 거예요. 1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이 됐어요. 매매 차익이 1억이죠? 그럼 세금을 얼마 떼갈까요? 1억 벌었으면 기본이 50%예요. 50%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2억 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이 더블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만에 됐다라고 하면 이거의 수익률은 몇 프로인 거예요? 10년 만에 더블이 됐어요. 아까 7.2 가르쳐 드렸죠? 72. 그러니까 10%일 때 7.2년 걸리니까 이거의 수익률은 대략 한 7% 정도라고 감안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7% 얻었다 하더라도 반을 떼고 가야 돼요. 그럼 몇 프로예요? 3.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상호저축의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았겠죠. 그죠? 10년 안에 더블이 될 만한 아파트가 이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의 전환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 제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부동산은 불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볼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하시는 분. 다 하네요. 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 분들은 페이가 70만 원이신 그 미용사 분들도 갖고도 했었어요. 그런 분들도 내 돈을 10만 원, 20만 원을 나누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만 재테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 걸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요즘 재밌죠? 천을 여태까지 4번 찍었어요. 그리고서 900선에서 치고 올라가더니 지금 제법 열심히 가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을 한번 찍으면 7개월 만에 700선까지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호재가 좀 있어요. 여태까지랑은 좀 달라요. 주식시장이 과거에는 외국인이 전체 주식 투자 규모의 40%였어요. 기관 투자자가 30%, 개인 투자자가 30%였거든요. 외국인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40%나. 그래서 외국인이 한번 빠지면 우리나라는 같이 쭉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많이 올라가 있고 개인 투자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적립식 펀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간접 투자의 기관 투자예요. 근데 요즘 거의 한 달에 1조에 육박하는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장난을 치더라도 기관 투자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흔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내고 계시잖아요. 예. 작년 말부터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 기업연금이 들어와요. 기업연금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퇴직금이 지금 적립되고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그걸 금융상품으로 또는 채권으로 이렇게 사내에서 유보시켰는데 이제 그거를 주식시장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평균 급여생활자 연봉이 1,500 정도가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가 1,700만 명이에요. 이거의 10%가 매해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매해 들어오는 돈은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1조 가지고 이렇게 되죠? 물론 시작했다고 모든 회사 한 번에 돈 다 안 낼 거예요. 하지만 늦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겠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다우앤존스 지수 그래프예요. 보시면 1982년도에 미국 다우앤존스 지수가 800포인트였어요. 그 전까지 1000포인트를 5번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10,000포인트까지 갔어요. 야후 주식, 야후 알고 계시죠? 야후 1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할 것 같으세요? 20년 전에 야후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5억 3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몰라요. 근데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그다음 요 밑에 14번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신 거 맞으세요. 현명하셨고 1990년에 서울의 유명한 진달래 1차 35평이 2억 3,500이었어요. 그게 지금 9억 도네요. 그리고 음마아파트 2억 1,500이 지금 7억 2천 2003년인데 또 올랐어요. 그래서 8억 돈 해요. 많이 올랐죠? 근데 만약에 1990년에 내가 2억 3,500을 갖고 SK텔레콤을 샀어요. 그럼 지금 얼마 할 것 같으세요? 177억이에요. 내가 만약에 1990년에 삼성전자를 2억 3,500씩 샀으면 지금 68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사고의 전환을 좀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여태까지 좋았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떨지 몰라요. 그럼 제 얘기는 지금 적금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세요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주식이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괜찮은 호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저축 가능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제1금융권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1금융권에서도 주택청약부금 같은 건 꼭 제1금융권에 하셔야 되거든요. 걷다 좀 넣으시고 또 나머지 안전하게 저축하실 거 상호저축은행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나눠가지고 부동산을 위한 투자도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돈을 모으시거나 아니면 또 일부는 나눠서 주식도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어떻게